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종양내과 온콜로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종양의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양과 관련된 유전자들, 그리고 유전성 암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요. 암의 조기 진단, 그러니까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이죠. 이거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양 표지자, 튜머 마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양의 유전 단원에 보시면은 종양이 생기는 것들하고 관련 있는 유전자들 목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시를 볼 때는 이런 유전자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고요. 이제 이 중에서 표적 치료제랑 관련 있는 유전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아시면 되고, USMLE 스텝 1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이제 그때는 이런 좀 하기 싫지만 이런 것들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종양과 관련된 유전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죠. 종양 유전자, oncogen, 그리고 종양 억제 유전자, tumor suppressor gene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종양 유전자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유전자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의 변이가 생겨가지고 기능이 잘 통제가 되지가 않고 막 날뛴다. 그러면은 세포가 계속 분열이 돼가지고 종양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종양을 억제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 이런 거는 이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 유전자인데, 역시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변이가 생기면은 이제 세포 분열이 통제가 되지 않고 암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엉커진들, 그 다음에 튜머 서프레서 진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 뭐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바로 암이 되냐면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유전자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쭉쭉쭉 쌓이면은 이제 세포의 성장이 조절이 되지 않고 암이 된다. 뭐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대장암이죠. 그래서 뭐 APC 뭐 요런 유전자들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다음에 아데노마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케이라스, 비라프 요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아데노마가 조금 더 분화가 안 좋은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스마드4, TGF 베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P53 이런 것까지 인액티베이션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칼시노마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종류의 변이가 생기면은 이제 주변 조직으로 인필트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메타스테시스를 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생겨요.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년 걸리기 때문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아니면은 10년에 한 번씩만 코로노스코피 해가지고 확인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온코제닉 패서젠이라고 해가지고 그 HBV, B형 간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아니면 HPV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분명히 이제 전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뭐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일 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 드물게 나오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아셨으면 하는 거는 뭐 이런 유전자들이 어느 세포 하나에만 딱 잘못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상태로 태어났을 때, 즉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유전받았을 때, 이럴 때는 우리 몸 여러 군데에서 종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유전성 암 증후군이다, hereditary cancer syndro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유전성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린치 신드롬입니다. 이거는 이제 MLH나 MSH 같은 튜머 서프레서 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주로 어센딩 콜론, 그러니까 오른쪽 대장에 대장암이 생기는 게 특징이죠. 근데 사실은 요거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엔도메트리얼 캔서나 오바리안 캔서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린치 신드롬은요, 물론 그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리 한 20대쯤에 프로필락틱 프롭토콜렉토미를 할 필요는 없어요. 100%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면은 미리 수술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대신에 미리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아이를 다 낳았다. 그러면은 한 40대 정도의 프로필락틱 히스테렉토미와 오보렉토미,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시술은 그때쯤 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게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FAP죠. 요거는 이제 주로 디센딩 콜론, 그쪽에 암이 생기는 건데 어릴 때부터 폴립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가 20대 초반에는 암이 100%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쯤 됐을 때 미리 프로필락틱 프록토콜렉토미를 꼭 해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뼈의 종양이나 아니면은 뇌종양도 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종양 억제 유전자인 TP53이 잘못되는 거. 요거는 Li-Fraumeni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종류의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골육종, 오스테오사르코마고요. 이외에 브레스트 캔서나 루키미아, 림포마, 브레인 튜머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본 히펠린다 신드롬, VHL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콩팥, 그러니까 키드니의 클리어셀 칼시노마를 일으키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손해에 헤만지오블라스토마를 만들어가지고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페오크로모사이토마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로 유명합니다. 내분비계의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MEN들도 한번 봤었죠. 이 중에 MEN1은 P로 시작하는 오르간 3개, Pituitary, Parathyroid, Pancreas의 유전자를 일으키는 걸로 유명하죠. 종양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MEN2, 요거는 이제 그 MEN2A, 그다음에 MEN2B 두 가지 서브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MEN 공통되는 거는 Medullary Thyroid Cancer, 수질성 갑상선 암하고 그다음에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유전자가 있다 하면은 프로필락틱 사이로이덱토미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죠. 근데 이제 그 서브타입에 따라 가지고 조금 생기는 게 다른데 MEN2A는 MEN1처럼 파라사이로이드의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겨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길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N2B는 대신 이제 뮤코사 뉴로마라고 해가지고 혀 같은 그런 점막 부분에 오돌토돌한 덩어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RCA1, 2 굉장히 유명하죠. 유전성으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유방하고 난소를 미리 절제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꽤 유명하고 잘 알려진 것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암의 조기 진단 보도록 합시다. 암은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아니면은 뭐 이미 아주 광범위한 절제를 해야 돼서 환자한테 굉장히 심한 부담을 주는 뭐 이런 그 문제가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암 진단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암검진 권고안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기 진단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종종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국립암센터 가시면 이거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권고안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발생률이 높은 7가지 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그리고 갑상선암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 흔한 거는 갑상선암이 제일 흔하죠. 근데 이 갑상선암은 굉장히 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적인 선별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즘 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뭐 미리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암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갑상선 암을 그렇게 그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막 미리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틴한 그런 스크리닝 테스트를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도 하나씩 봅시다.
이제 몇 살부터 어떤 방법으로 몇 년 주기로 하는지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장관계 암 두 가지. 이제 먼저 위암은 40세 이상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임상에서요, 대변 자멸 검사를 1년마다 하기보다는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권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요거 FOBT 1년마다 하는 거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은 여성만 받으면 되는 것들. 우선은 유방암. 요거는 이제 만 40세 이상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맘모그라피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유방의 그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30세 이상으로 젊은 사람은 맘모 말고 손으로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적으로 무증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 테스트를 무조건 맘모그라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팝스미어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부터 하는 사람 거의 없긴 하죠. 근데 어쨌든 원칙은 20세 이상일 때 2년마다 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특정 고위험군만 하는 거. 먼저 간암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간암 선별검사 받을 필요 없죠. 고위험군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이제 리버 시로시스가 있는 사람, 또는 B형 간염 S 안티젠 양성인 사람, 그러니까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HCV가 양성인 사람, 그러니까 C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이면서 나이가 4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AFP 검사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폐암의 선별 검사가 추가되었죠. 여기는 이제 만 55세부터 74세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연한 지 1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2년마다 저설량 가슴 CT, 로도스 CT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권고하는 암검진 스크리닝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이제 각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 강의로 곳곳에 넣어놨는데, 그것들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예전에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USMLE 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FOBT보다는 5년마다, 여기 이제 아무 이상 없으면 이제 10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10년마다 콜로노스코피를 더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전에 그 특정 리스크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크론병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전에 다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리고 뭐 팝스미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는 2년마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팝스미어 사실 3년마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꼭 팝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제 검사에 미묘한 그런 좀 차이점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강론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암 검진 프로그램을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깊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요 링크들을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종양 표지자에 대해서 봅시다. 종양 표지자란 특정 종양이 분비하는 특이한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암이 있는지 아니면은 암이 재발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암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쓰거나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false positive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어디 덩어리가 있을 때 어떤 암인지 뭐 바이옵시를 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종양 퍼지자 수치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덩어리가 충분히 제거가 됐는지 아니면은 이제 미처 제거가 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떨어졌다가 이후 추적 관찰을 하면서 검사를 쭉 하는데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재발을 의심할 수 있을 때 그런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튜머 마커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주 나오는 종양 표지자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확인을 해봅시다. 우선은 AFP. 가장 흔하게는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조금 전에 간암 고위험군에서는 요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난소암이나 고안암 중에서 욕색 튜머, 믹스드 점셀 튜머, 논세미노마투스 점셀 튜머 이런 것들에서 양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유전성 질환 중에서는 아탁시아 탈랑지액타시아라는 질환에서도 여기 양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베타이즈CG. 원래는 임신을 하면은 육모막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그 육모막을 닮은 종양들, 예를 들어서 포상기태 같은 하이다티디폼 몰,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리오카시노마 이런 데서 양성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제 이외의 종양에서는 요 세미노마에서 양성이 나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arcino Embryogenic Antigen, CEA인데요. 이거는 여러 종류의 아데노칼시노마 계통들에서 다 양성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개 중에서도 특히 콜로렉탈 캔서와 팬크리아틱 캔서에서 상승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아데노칼시노마들, 이제 브레스트 캔서, 런 캔서, 그 다음에 가스트릭 캔서 이런 데서도 아데노칼시노마가 많기 때문에 역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요거는 시험에서는 림포마, 그리고 오바리안 캔서 중에서 디스저미노마, 요거에서 양성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유잉살코마에서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테스티큘러 셀 전셀 튜머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뉴런 스페시픽 애놀레이즈, NSE. 요거는 주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대표적으로 스몰 셀 런 캔서. 그리고 이제 비슷한 친구들인 칼시노이드 튜머나 뉴로블라스토마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게 CA99. 요게 좀 이제 숫자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요거들이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팬크리아틱 아데노칼시노마랑 콜란지오칼시노마 같은 이제 이제 팬크리아스 근처에 있는 튜머에서 요 CA99이 양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CA153는 브레스트 캔서에서 양성이 나오고요. CA129는 이제 오바리안 칼시노마에서 양성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이외의 분인과 종양, 엔도메트리얼 캔서라든지 아니면은 엔도메트리오시스 이런 데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S100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말그넌트 멜라노마에서 양성이고요. 마지막으로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요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멀티플 마이엘로마에서 예후 편별에 가장 유용한 종양 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게 또 크로닉 림포시틱 루케미아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이제 언급되는 경우가 첫 번째 다이얼리시스예요. 이게 이제 다이얼리시스, 그러니까 이제 투석을 많이 받으면은 아밀로이도시스가 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몸에 쌓이는 단백질이 요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인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이얼리시스, 그러니까 이제 아밀로이도시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다이병이라고 하죠. 이 카드뮴 중독. 요게 되었을 때 요게 소변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는 질환, 이게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글로불린이 카드뮴 중독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은근히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첫 시간은요, 종양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좀 내용이 좀 잡스러웠죠. 오늘 한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좀 종양 스크리닝 하는 것들, 이건 잘 나오는데, 좀 여기저기서 좀 산발적으로 나오는 정도들이라 가지고 헷갈리기가 좀 쉽죠. 그래서 시험 보기 조금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암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외워도 어차피 까먹으니까요. 자꾸 나올 때 그때그때 한 번씩 조금씩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 이것들을 한번 쫙 외워 놓으시면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